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광기에 지배된 미치광이 비이성, 합리적이지 않은 거로 생각했어요. 이런 인식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광기의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참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코스 섬에서 태어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태어났구나. 히포크라테스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유명한 게 인간의 몸을 혈액, 점액, 쓸개즙, 그리고 흑담즙 이렇게 4가지 체액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체액들의 조화가 깨졌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때 광기의 경우는 이 중에 흑담즙의 과잉으로 생긴다고 믿었는데요. 자, 우울증이라고 뜻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약간 우리 느낌, 오늘 기분이 이래 할 때 있죠. 멜랑콜리아? 아, 그쵸. 멜랑콜리에 이럴 얘기할 때 있잖아요. 혹시 멜랑콜리라는 말은 멜란이라는 검다라는 뜻이고요. 콜리는 꼴레, 담즙이라는 뜻이거든요. 검은 담즙.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 우울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텔라 씨 이런 뭐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네. 좀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말이 또 있나요? 정말 엄청난 말이 있죠. 보통 정신의학을 사이카이아트리라고 하고 심리학 같은 경우는 사이콜로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둘 다 이제 그 사이크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 그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고 그래서 이제 정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의 앞부분에 이제 그 사이크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죠. 아, 사이코 이런 거요? 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는 막 열심히 그런 걸 찾아 의학의 아버지니까 뭔가 몸이 망가졌거나 균형이 깨졌어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인들은 광기의 원인은 이건 신체의 문제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도 했대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주요한 광기의 원인은 신에 내린 벌이야, 저주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인들은 동네 어귀마다 신전이 있고 집안 곳곳에 신에 대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고 해요. 신이 한 몇천 명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스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과 연관돼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대홍수가 온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잘 모르는 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은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리고 광기도 예외가 아니었죠. 좀 해결하는 것도 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기를 치료하려면 어딜 갈까? 병원이 아니라 신전. 그렇죠. 신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내지는 성수로 목욕을 하거나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치료법이 있다고 해요. 뭐 하는 거 같으세요? 퇴마? 잠자리? 기 기치료. 약간 최면. 비슷해요. 예, 최면. 자, 이거는 사원 수면이라는 치료법이라고 해요. 사원 수면? 환자들이 신전에 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환자들의 꿈을 이제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뱀을 풀어놨지? 뱀이 어디 있어? 뱀이 있네? 여기 오른쪽에 뱀. 왜냐하면 치유의 신은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이 뱀이었어요. 그래서 의사협회 이렇게 보시면 그 뱀 모양. 예, 맞습니다. 아, 맞다. 절대적인 상황이 되자 광기는 아주 배척해야 될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또 이걸 어떻게든 퇴치하는 게 정말 우리 신이 계신다, 존재한다라는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인들을 사제를 통해서 구마의식을 받게 하는 또 가장 흔하게는 산채로 남겨두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악령이니까 그러니까 산채로 화용시켜야 되는. 화형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꾸 강해지는 그 시기가 될수록 광인에 대한 핍박은 잔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그 단어가 뭐죠? 마녀사냥. 그렇죠. 바로 중세시대에 이르면 광인들은 마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면 그렇죠. 지금은 치매가 오고 치매가 오면 아무래도 횡설수설하고 없는 얘기 하시고 맞아. 이런 것을 악마의 힘을 빌렸단. 네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와, 치매 환자를 마녀로 몰았다고? 너무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넷 혼이라는 여성이 악마랑 교합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자넷은 평소에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었대요. 근데 너는 그렇다면 정상인인지 악마인지를 뭐로 시험을 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에? 근데 치매가 있으니까 못하겠지. 저...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악마야. 그래서 결정적인 마녀의 증거가 돼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또 마녀로 많이 몰린 질환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름으로는 헌팅턴 병이라는 병입니다. 뭐예요? 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헌팅은 아는데 헌팅턴은 모르겠네.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정신질환이에요. 초기에는 치매, 기억상실증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점점 신체 조절 능력까지 망가져서 몸이 저절로 경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무도병이라고 합니다. 무도병?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그 저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프랑스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즉 뭔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희화화하는 듯한 몸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또 그 당시에 잘못된 이해가 빚어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미 씨, 그러면 당시에 저런 광인들에 대한 치료법은 없었나요? 한 예로 그 당시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광기의 돌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광기의 돌을 빼내서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와. 했던 썰이 있다. 저 뽑는 저분이 진짜 광인 같은데?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결국 기독교적 맥락에서는 미치광이들은 신에 의존하길 거부하거나 신을 부정하는 자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불운의 원인을 삼아서 귀신 들림 또는 마녀로 몰았던 겁니다. 하지만 광인을 희생양 삼던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전쟁을 계기로 왕권이 강화되고요. 이후에 신이 아닌 인간이 중요한 인본주의가 싹트면서 광인이 마녀로 몰린 일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먹잇감을 점차 벗어나긴 했지만 본격적인 수용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의 전신으로 알려진 베들렘 왕립병원입니다. 16세기부터 런던시가 관리하면서 산업혁명 시기에 대표적인 도시의 수용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치, 당시 병원이 수용소의 개념이었다면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그냥 편의상 안 보이게 하는 격리와 감금이었어요. 발에다가 쇠사슬 채워놓은 거 아니야? 아예 수도 있고요. 감옥처럼 철창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과연 당시 수용소에 있던 광인들은 어떤 상태로 감금이 되어 있었을까요? 와. 아니, 몸을 저렇게 묶어놓았다고요? 그렇죠. 이 그림은요, 1800년대에 베들렘 왕립병원에 10년 넘게 수감된 정신질환자를 누가 그린 그림입니다. 와. 그의 목에는 튼튼한 철제 고리가 금속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그 고리는 벽에 붙어 있는 6피트 높이의 철봉에 걸려 있어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폭이약 12인치인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 양쪽에 고리가 달려 있었으며 그 고리는 그의 양팔을 감싸고 옆구리에 딱 붙여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자, 광인을 구속했던 건 쇠사슬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통제하기 힘든 광기를 다룰 땐 더 특수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질환자의 목에 채웠던 옥깃이라고 그래요. 저 목에 채워두면 구속된 사람들이 치아로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전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났냐, 우리 강아지 예, 이거? 예. 네. 목 칼라 하듯이 수술하고 나면은 못 건드리게 하는. 저는 그 한국에서 예전에 음. 그 칼 씌우던 거. 칼 씌운 거 같이. 음, 자,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입히는 구속복이었다고 합니다. 얼굴부터 팔까지 완벽하게 구속해서 아예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안 되게. 이거는 많이 보셨죠. 네. 요새도 쓰고 있는 우리 이렇게 위험한 죄수들 하는 것 같이. 근데 지금은 오래 쓰진 않고요. 2시간이면 2시간. 정말 위험할 때 사용하고.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기한 없이 했으니까 와, 그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람 미치겠는데요? 나중에 진짜 팔 못 쓰겠다 이거. 예. 그리고 영국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이보다 더 심하게 구속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야, 좁아 답답해. 아우 답답해. 광인들은 각종 도구에 묶인 것도 모자라 저렇게 겨우 딱 2발만 디딜 수 있는 좁은 공간이나 관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관에다 가뒀어요? 저거 고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일부 증상이 심한 광인들에게는 훈육이란 명목으로 체벌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부 정신병원은 치료가 벌어지긴 했어요.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보면 매우 황당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만 못한. 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의 한 의사가 만든 회전 의자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의자? 뭐야? 먼저 광인을 회전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묶여있는 의자를 강한 속도로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죠. 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막 멀미 나면 토해요. 그쵸, 토하는 겁니다. 구토를 하다가 결국 빙빙 도니까 의식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의사는 근데 이 방법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막 날뛰고 흥분하던 사람 묶어놓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고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인들은 정신에 치료된 게 아니라 의자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을 뿐인 거예요. 일종의 학습과 고문이죠. 그쵸.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요. 무려 18일 동안 연속으로 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후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60번 이상의 구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설미 씨, 당시 또 어떤 황당한 치료법이 음. 정신병원에서 시행됐나요?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광인의 감각을 되살린다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자루 안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뱀장어가 가득 찬 욕조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와. 황당하다, 황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쌓인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숙변 이런 거 같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광기를 이룬다는 정말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행했던 치료법, 바로 목화 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줘서 와. 정신적 위기를 없애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로는 안 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끔찍한 거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감금은 통제가 아닌 치료를 해야 돼, 그게 목적이어야 돼 하는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인들의 인권 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입니다. 그는 광인들도 인간이다. 인격적으로 처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치료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오. 벌써 이제 뭔가 희망찬. 그가 1795년에 프랑스의 여성 수용소인 살페트리에 병원, 그래서 원장이 됐어요. 이곳에는 무려 7천 명의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안에. 와. 근데 환자들이 묶여 있고 막 어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보고 놀라서 피넬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그럼 뭘까요? 풀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와. 이건 피넬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정신질환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상상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아, 당시 이에 대해 피넬이 병원을 방문한 한 인물과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대가 저 야수들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 한 것인가? 맞습니다. 여기 광인들을 진정시키기 힘든 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공기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그러나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설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소. 자,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난 다 이해가요. 두 사람의 그쵸.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네네네. 피넬은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도덕적 치료를 큰 병원에서 하고 또 밀어붙이고 했기 때문에 일종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정신병원과 수용소로 이런 방식이 확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넬이 했던 치료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원인을 찾아서 상황극을 한번 하는. 연극 치료? 예를 들면 자신이 단두대에 보내질 것이라는 이상한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피넬은 그 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연극을 계속 시켰대요. 또 12년 동안 스스로 난 예수다 라는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대요. 뭐였을까요? 설교? 설교? 바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위한 분별력을 회복했다고 해요. 와. 결국 중요한 거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관찰된 걸 어떻게 바꿔줄까 하는 1대1의 치료를 야, 생각했던 7, 8천 명 어떻게 그렇게 다 했지? 20세기가 되자 프로이트를 필두로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은 독자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국소 감염 치료법이에요. 감염? 이 치료법을 제시한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인 트렌튼 정신병원의 원장이었던 헨리 코튼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정립한 크레펠린, 치매를 발견한 알츠하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직접 배운 금수저 인맥이죠. 그리고 이때 현미경의 발전과 함께 세균이 병의 원인이야,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헨리 코튼 입장에서는 그럼 정신질환도 감염이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염돼 있는 병소를 제거하면 정신질환도 치료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충치가 있으니까 이 독소가 생겨서 혈류를 통해 뇌를 중독,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아, 그래서 치과 의사의 검진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이 발견된 환자의 치아를 뽑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너무 싫다. 이 헨리 코튼은요, 1921년 1년 동안 환자의 이를 무려
6,472개를 뽑았습니다. 입원했던 환자의 수를 보면 한 명당 평균 10개를 뽑았대요. 어쨌든 헨리 코튼의 주장대로 치료가 됐나요? 그럼 지금 뽑고 있겠죠. 치료가 됐으면. 그러면은 그분은 이빨만 날아가시고 강냉이 털린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6,000개가 괜히 갔다가 강냉이 털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창 제거를 하고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편도선, 위장, 비장, 자궁경부, 결장 줄줄이 다 떼내기 시작하는 거죠. 떼네요? 왜냐하면 이빨을 뽑아보니까 안 났어. 그럼 내가 틀렸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이 됐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감염 부위를 도려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마사 호이치라는 여성은 조울증 증상,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 증상을 입원해서 일단 당연하지만 이빨 몽땅 뽑았어요. 그 다음에 편도를 또 잘라냈어. 그리고 또 얼굴 뼈 안쪽 구멍을 뚫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한다면서 결장의 관장들을 한 번에 20번씩. 그리고 저항하자 또 20번. 그래서 이 마사의 조울증이 치료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그녀를 국소 감염증으로 생긴 중증 질환을 외과 수술로 완치시킨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기록했대요. 이렇게 그걸 발표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제자인데? 하면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병원의 위상이 정말 올라가게 된 거죠. 더 유명해졌구나. 아이고 참. 그리고 1933년 그가 사망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사망했다 보도가 됐다고 해요. 현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 정신의학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두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말라리아 치료법입니다. 그 뭐야?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당시 비엔나 대학에 근무하는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17년에 정신질환자들이 우연히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극적으로 정신질환도 증상이 호전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열이 되는 열병을 앓으면 증상이 치유될지 몰라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병을 만들지?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면 돼. 그러면서 환자의 혈액에 말라리아 병균을 접종한 겁니다. 거의 뭐 생체 실험이.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는 말라리아균을 이용해서 신경 매독을 치료하기로 했는데 신경계로 전이된 매독균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까지도 하는 병인데 신경 매독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아, 신경 매독이 무섭네. 교수님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설이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예.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당시에 우연히 만난 군인이 3일열 말라리아를 앓고 있던 환자였대요. 근데 지금 이 병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낸 다음에 이 균을 신경매독 환자 9명에 주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매독 환자들은 다 나았을까요? 더 심해지지 하나도 안 않아요? 났겠죠. 다 죽었을 것 같아. 다 죽었어요. 처음엔 말라리아 증상 알았는데 말라리아 낳고 난 다음에 9명 중에 2명이 매독이 완치되었어요. 네? 어? 아닐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정신의학계 센세이션이죠. 그러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라리아 균 좀 보내주세요, 균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병원으로 이 보온병이 전달됐대요. 더 놀라운 거는 1927년에 율리우스는 정신의학계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건으로 받게 됩니다.
교수님 당시에는 그 말라리아 그거 말고는 다른 치료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뇌에 관심을 가지며 고안된 치료법이거든요. 바로 전기 충격 치료. 뭐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너무 무서워. 야, 이거 진짜. 아이고. 신경이 살아. 오. 노래하는 저렇게 되는구나. 야,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런데 위험해 보이는 이 전기 충격 치료법은 뇌의 신경회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걸 한번 전기 충격으로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뇌 이상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뇌 문제다. 뭐 악마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고. 뇌까진 갔네 그래도. 예, 그렇죠. 이 치료법은 1938년 이탈리아 출신의 의사인 우고 첼레티와 루치오 비니가 개발했습니다. 이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본 거예요. 환자가 신기하게 간질을 하고 나면 우울증이 완화되는 걸 본 거예요. 사실 뇌전증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뇌에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정신질환자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가설을 세운 거죠. 또 마침 경찰이 길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정신증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연고 없는 환자한테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뇌에 반복해 전기 자극을 줬어.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주도한 첼레티와 환자의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90볼트를 올려보세요. 아니, 뭐야, 멀쩡한데? 환자분 무슨 일 있었죠? 모르겠어요. 아마 잠들었나 봅니다. 100볼트. 죽었는데? 어떡하지? 보세요. 두 번째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좀 말 잘하네요. 자, 계속해 봅시다. 이게 뭔 대화예요, 이게? 전기를 맞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자, 이들은 환자가 버틸 전압을 실험을 통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결과는 신기하게 증세가 호전됐어요. 와.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단 극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전기 충격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게 됐습니다. 곧 많은 병원에 시행됐고 미국에서는 의학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죠. 아니, 최설민 씨, 예. 전기 충격 치료가 미국에선 그럼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건가요? 1985년 미국 의학회지에 따르면 우울증 단기 치료로 전기 치료만큼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라고 인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변형된 전기 충격 치료라고 해서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임신 중이시라든지. 가장 효과적인 건 심한 우울증.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도리어 안전한. 임신 중에 전기 치료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먹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최후의 치료법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구나. 예. 그런데 사실 이 전기 충격 치료법은 이전부터 활용되고 있었어요. 의외로 또 모든 발전들은 전쟁을 통해서 혁신들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이 치료법이 특히 주목받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전쟁터였습니다. 잠시 우리도 그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시 유럽에 약 4만 킬로의 참호가 만들어졌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화력이 강한 탱크, 폭탄, 화생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무기들이 새로 나왔죠. 이런 참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참호였대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 참은 군인들에겐 지옥과 같았고요. 이 1차 세계대전은 전형적인 참호 전쟁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참혹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공포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참호 속에서 우리 얘기하다 갑자기 친구가 총에 맞거나 팔다리가 잘리는 모습을 봐야만 됐던 거죠. 또 비가 오면 물이 차죠. 또 쥐가 들끓죠. 잠자는 병사의 얼굴이나 시체를 파먹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저 미친 상황이. 그렇죠. 끝이 없는 쳇바퀴 속에 갇혀 계속 있는. 돌고 도는. 그래서 병사들 사이에선 쉘쇼크 증상이 잇따랐습니다. 쉘쇼크. 병사들 사이에선 쉘쇼크 증상이 잇따랐습니다. 쉘쇼크. 특별히 충격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심한 우울이나 불안, 공황, 뭐 재경험, 악몽 이런 건데 즉 PTSD라는 거에 개념이 생기게 돼요. 표정에서 광기가 보이는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참호네 참호. 스트레스 받으니까 미친 것 같아. 아, 숨는구나. 침대 밑으로 숨는구나. 맞아, 무슨 소리만 들려도 전쟁터도 아닌 참호에 있는 것처럼 침대 밑으로 숨으라고 하고요. 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해. 안타깝다. 총 잡은 손인가 봐. 아이고. 어떡해. 다리가 멀쩡한데도 못 걷죠. 빌 수가 없어. 어떻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몸이 경직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면. 또한 춥지도 않은 상황에서 몸을 덜덜 떨고 악몽에 시달리느라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쉘쇼크를 받는 환자들의 증상은 아주 다양했어요. 당시 쉘쇼크를 경험한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래요. 엄청난 숫자네요. 사실 1차 세계대전 당시 군 장교들은 쉘쇼크를 정신질환 전혀 인정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뭐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큰 부상 입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쉘쇼크에 시달린 병사를 어떻게 했을까? 잘 달랬을까요? 죽인다? 총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놈들이라 보고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우려했던 거예요. 하지만 앓는 환자들은 처형했다간 너무 많은 전령이 희생될 수밖에 없겠죠. 25만 명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야 됩니다. 전기 충격이 이용됐나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뇌가 아닌 신체를 자극해서 충격을 주는 방법, 이걸 이용해가지고 쉘쇼크 환자한테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했는데 전쟁터는 약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전기만 있으면 됐잖아요. 쉽게 시행할 수 있고 효과도 필요한 게 즉각적으로 나왔던 거죠. 바로 전기 충격 치료가 적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자 이 수많은 군인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돌아온 다음에 쉘쇼크라는 장애를 입거나 부상으로 뇌 손상 입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게다가 이런 상황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더 심해져요. 특히 미국에선 전쟁이 끝나자 1947년부터 정신질환 이후로 연금을 받는 재향군인이 약 50만 명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뇌 앞부분을 절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절제술입니다. 와. 근데 너무 큰 수술인데?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전두엽 절제술을 견인한 인물은 신경정신과 의사 월터 프리먼이라는 사람과 신경외과 의사인
제임스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와츠? 그렇다면 두정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는데 왜 전두엽이었을까? 전두엽이 하는 게 뭐길래? 한번 생각해보죠. 감정, 논리적인 사고. 전두엽의 앞부분에 위치한 특히 전두엽 전두엽. 이런 게 손상되면 독립적인 판단 능력, 결정력, 감정 표현 능력이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충동성 그 부분들과 연관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실제로 월터와 제임스는 정신질환자들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심한 공격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전두엽 절제술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수술은 먼저 두개골을 뚫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당시 전두엽 절제술엔 어떤 도구가 사용되는지 한번 보죠. 침 같은 거 쓴 거 아닌가? 드릴이래 드릴. 1940, 50년대 전두엽 절제술에 실제 사용된 뇌를 뚫는 드릴입니다. 왼쪽이 손잡이, 오른쪽에 드릴이네요 예. 드릴. 이렇게 돌려서 네. 뚫어버리는 거네. 네, 맞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는 이런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요. 전두엽 부분의 신경을 녹이려고 에탄올을 그 안에 주입하는 거죠. 그럼 수술 후에 전두엽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정상적인 사람의 뇌고 오른쪽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그란 구멍에 드릴로 구멍을 냈어요. 그다음에 삥 눌러서 하얀 게 보이죠. 네. 이게 뇌가 손상된 부분들. 에탄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후에 사진 찍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미 씨, 근데 그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그 뇌 조직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떻게 알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의사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게 절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너무 크게 절제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웁니다. 환자가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하는 그 기미가 보이는 지점, 거기까지 절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국소 부위만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이 진행됐다고 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로? 야 이건 진짜 와. 이제 이런 수술이 대중화되었는데 대중화요?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때 케네디 편에서 그 케네디 가문이 숨기고 싶어했던 그 여성분이 수술을 맞습니다. 받았다고 한 게 예.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상류층 지방까지도 수술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최초로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포르투갈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이 좀 여러 일을 하죠. 노벨상이 받으면 안 되는 상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데. 그러니까 전두엽 절제술은 회수해야 노벨상을 돼요. 받은 치료법의 후광을 딱 업으니까 설마 이게 나쁜 거겠어? 정말 끝장이지. 노벨상을 누가 의심하겠어. 일부 성공적인 사례가 유명 잡지 소개된 거죠. 그래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겐 그 최첨단 치료이자 마지막 희망이야 라는 인식이 컸어요. 이게 지금 1900년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아이고. 근데 게다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마취가 필요 없는 혁명적인 방법을 고안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두개골에 직접 구멍을 뚫지 않고도 전두엽 파괴하는 데 활용했던 어떤 도구가 있어요. 바늘 아니에요 바늘? 바늘보다 조금 두꺼운 얼음을 깰 때 사용하는 아이스픽 있죠. 날카로운 얼음 송곳, 좀 긴 거. 그걸 머리에다가 눈 찍었다고요? 같은 데로 들어가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안화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다면 대체 얼음 송곳을 어떻게 수술한 건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아, 이게 영상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그래서 송곳을 눈꺼풀 밑으로 집어넣고 망치로 송곳의 뒷부분을 건드려서 말도 안 돼. 안구를 통해 전두엽까지 바로 간 거죠. 네, 그럼 안 돼.
찔러봐. 아이고 망치로. 뇌 안쪽으로 휘저어서 신경망을 끊어낸 거죠. 저거 눈은 괜찮아요? 눈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시신경은 안 네, 건드려요? 안 건드린 채 그 사이를 와, 어우, 너. 12분 만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정말 빨리 했다 하면 필요에 따라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수술이었던 거예요. 절제술 수술 비용은 250달러였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약 436만 원. 당시 정신적 한 명을 1년에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3만 5천 달러였대요. 140배나 저렴해. 그래서 큰 호응을 얻어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49년) 한 해 동안만 5,074명이 이 수술을 받았고요. 제일 피크일 때는 18,000명이 전두엽 절제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수술 받았는데 환자들이 괜찮았어요? 실제로 프리먼한테 수술받은 환자의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죠.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땠을까? 수술하기 전인가 봐. 전이죠. 네? 통제하기 쉬워졌다. 진짜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변하긴 변하는데 어때요? 잘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보이기에는 그런 거 같은데. 안 좋은 방식으로 된 네, 것 뇌에 같아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쵸. 조용한 사람이 됐을 뿐이죠.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 치료했다기보다는 뇌의 일부를 파괴함으로써 환자들을 통제하기 쉬워졌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사진을 함께 볼까요? 왼쪽 모습은 수술을 받기 전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좀 깔끔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긴 그쵸. 하네요. 이 사진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수술 결과는 기록이 함께 이 사진과 함께 남아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스텔라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The best that can be done for the family is to return the patient to them in an innocuous state, a veritable household pet. 아니, 반려동물로만. 비인격적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환자를 치료했다기보다는 동물처럼 다루기 쉬워졌어요 라는 게 1번이 되는, 이게 사람으로 안 보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의사들조차도. 펫으로 만들어버렸네. 치료가 아니네. 예, 그런 면들이 있었죠.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그런 뇌에 손상을 입히는 거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1977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조사단을 들여 몇십 년 후에 꾸렸어요. 이 수술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다양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극히 일부의 환자에서는 적절히 시행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리네. 뭔가 악마의 악마의 같아서. 상징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보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일단 당시 유럽에는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페스트가 휩쓸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우 뭐야. 와우.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죽음의 승리예요. 지금 멀리 원경에서 죽음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좌측 상단 부분도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종을 막 치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 혼란은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어서히 지금 죽음의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초토화됐네요, 진짜.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인들은요,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페스트 역시도 그 원인을 저주. 그렇죠. 역시 또 신의 분노에서 찾았어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날카로운 죽음의 화살이 세상에 떨어져 인간을 급살하라고 명했다. 남녀노소 없이 어떤 누구도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한 신의 울부짖는 창은 모든 곳을 공격했고 인류 전체에게 자비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얼마나 좀 참담했는지. 예. 잡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이잖아요. 노여움을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까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종교에 의존해야겠죠. 이 독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책질질 고행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상의를 쭉 내려 허리까지 내리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어갖고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이렇게 자해를 해서 신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폐승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 좀 더 그럴싸한 방법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과다출혈로 그렇죠. 더 사망하게 되는 아휴.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동물 치료라고 해가지고 실제 의사가 이제 고안을 해요. 뱀을 토막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위에다가 이제 묶기도 하고요. 기생충의 끝판왕. 뱀을 여기다 뱀. 붙였다고요? 네, 뱀을 토막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기도 너무 하고. 끔찍해. 그리고 대변으로 한번 좀 잘 발라보자. 대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떡해. 나름의 된장 바르듯이? 분명히 나름의 논리는 있었을 거예요. 대변을 어떡해. 발라서 없애보자고 했지만 당연히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더 안 좋아졌겠네. 효과는 당연히 없었고. 정말 더러움의 그냥, 끝판왕 예, 아니다. 그랬죠. 우리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와. 지금 보시는 이게 메도균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어요? 학명으로는 트레파네마 팔리둠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 용수가 생겼죠. 뱀 같네, 뱀. 예, 실지렁이 같네.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치 호도주 와인 따게 할 때 예. 콜크 비슷하게 이걸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면역 세균을 싹 피해가면서 진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와. 자, 그렇다면 이런 메도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이번에? 매도 걸리면 저렇게 돼. 어떡해. 아니 뭐야? 어머머머머, 어머. 뭐야? 아. 어떡해. 자, 보신 것처럼 이 세균의 이름이 메독인 이유는요, 이 증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피부의 궤양이 매화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 매화나무 매 그래서 자에다가 매독이에요? 독, 독을 독해서 메독이라고 와. 부른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매화나무. 선생님, 그 매독에 걸리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기 매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성기 주변을 해가지고 무통성 궤양이 생겨요. 한 1, 2cm밖에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하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기 매독은 뭐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신에 피부 발진이 같은 게 생겨요. 근데 3기 매독부터는 이제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매독이에요. 중추신경계, 뭐 눈, 뼈, 간, 뭐 우리 몸에 정말 대혈관, 심장 많은 부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매, 신경, 뭐 환각, 망청, 뭐 뼈의 어떤 골수염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사망에 이르는 좀 무서운 병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게 매독은 오로지 그냥 그 성적 접촉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요게 후천성과 선천성이 있거든요. 후천성 매독은 9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선천성으로 매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걸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애인가? 엄마가 걸렸을 때? 네. 엄마가 매독에 감염됐으면은 아이는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저 매독균에 의해서 아기가 심한 수포성 발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경우예요. 이게 어떡해. 자, 안 돼. 뭐야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선천성 매독은 발병률이 100%에 이르고요. 사산 또는 이 사망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알파카? 라마거든요. 아마. 네.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목축이 되고 있던 이제 동물인데요. 라마를 키우고 있는 이제 목동들이 라마들을 데리고 며칠씩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목동이 암컷 라마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라마가 가지고 있던 균이 잠깐 뭐 이상한 인간에게 얘기를 옮겨갔던 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마랑 관계를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라마에게서 그 매독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교수님, 그 콜럼버스가 그러면 네. 이 매독균을 옮겨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요. 유럽으로 귀환할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진찰한 스페인 의사가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뭔가 매독이 있었나 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독은 섬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력이 강한 이 병은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의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 그 성욕 못 참고. 이후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스페인에 와서 처음으로 매독으로 이제 사망을 한 걸 시작으로요.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몸이 막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렸고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 상륙충들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썼거든요. 이 매독의 증상을 숨기기 위해서 유행한 게 바로 가발이었는데요. 이 매독균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떡해. 말도 안 돼. 뇌를 막 파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독균이 그 두피에 침범해서 이 궤양을 만든 거예요.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 빠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매독 환자들은 이 가발로 가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향이 나는 향수도 뿌리고 파우더도 뿌리고 그렇게 다녔었대요. 어떡해.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독균에 시달렸는데 뭐 이때까지는 뭐 치료법도 없었겠네요. 네,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워낙에 심하니까 나름대로의 치료법은 있었어요. 환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림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수은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독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수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치료는커녕 질식, 현기증 여러 부작용, 심지어 정신 착란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은을 이용한 것 중에 최악은요. 한 20일에서 한 30일 동안 이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훈증요법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거 들이마시면 이 급성 중독으로 이게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느냐? 닦고 있다.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미국을 뒤흔든 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죠. 그 사건은 1861년에 시작해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불린 남북전쟁입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참혹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또 있죠. 바로 부상병들을 제대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땐 더 그랬겠다. 예,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그때 당시로는 절단 수술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빠르게 절단하지 않으면 감염 문제 등이 발생해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처단해야만 됐던 것들이죠. 그렇다면 당시 절단 수술을 받은 부상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볼까요? 아, 그건 못 보겠는데요. 본다고요? 예, 예? 얼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제일 왼쪽 사진부터 보면 이 포탄의 파편으로 눈하고 뺨하고 턱까지 골절된 모습이죠. 예. 오른쪽 팔뚝하고 팔꿈치에 총상을 입은 후에 팔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스며든 부상병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환자 모습이죠. 아, 진짜 고통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어렵게 수술이 끝났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후유증. 그렇죠.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살아나긴 했지만 고통. 신경계 이상으로 칼로 벤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료약은 턱없이 부족했고 전쟁이 끝난 후 의사의 진료를 받기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열악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널리 유행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약이라는 겁니다. 매약. 매약이요? 매약? 매약이 교수님 매약이 뭔가요? 매가 약이다는 뭐 있는데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약을 일단 통칭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그 특허 매약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광고를 했죠. 몸에 좋고 특별한 성분이 있다면 대놓고 공개를 했겠지만 매약의 대부분은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파는 게 부지기수였고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의약품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한 시대엔 의사의 진료 대신 특허약으로 쓰였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술병, 위스키병 네, 들어있어요. 그런 모양으로. 그 예거잖아요. 예거밤 아니에요 완전. 예거밤. 병도 그렇게 생겼네. 기본적으로 류마티즘과 관련된 관절염, 신경통 이런 데 치료를 할 수 있고 진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매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직역을 하면 금발성장제라고 쓰여 있어요. 네? 탈모약인가? 탈모약? 탈모약? 맞습니다. 모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죠. 성분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밝히질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쨌건 그 매약의 선전을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매약에도 위험한 성분이 꽤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맘대로 뭐가 했겠지. 있었을까요? 마약 넣었을 것 같아요. 알코올 넣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이나 마약 성분이 들은 아편 같은 거, 그리고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성분을 넣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법적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1865년경만 하더라도
미국 내 매약이 한 1,500가지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매약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용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던 1885년 매약이 성행하던 남부 애틀란타에서 새로운 매약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이 매약이 오늘의 주제 콜라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매약이었죠. 와, 매약에서 출발했어요? 이 인물은 애틀란타에 사는 존 펜버튼이라는 약제사였습니다. 에디터님, 근데 이 존 펜버튼이 왜 유독 유명했던 거예요? 존 펜버튼이 만들었던 그 매약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기침을 완화해주는 글로브 플라워라는 제품이 있어요. 진짜 먹기 싫게 생겼어. 먹으면 안 될 것 먹으면 같아. 죽을 것 같아 저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염색약인데요. 인디언 퀸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름 특이하다. 그 매약은 광고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존 펜버튼의 이름이 딱 박혀 있고요. 밑에는 이 염색약은 미용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우수성과 저렴함에 있어 능가할 게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문 광고를 냈다고 보시죠. 이랬던 존 펜버튼은 어쩌다 콜라 원조인 무슨 매약을 만들게 된 겁니까? 존 펜버튼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몰핀 중독 상태에 있는 펜버튼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약을 찾던 중에 하나의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코카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만 해도 코카인 성분은 순간적으로 뇌를 깨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잎에서 추출해낸 코카인 성분과 콜라나무에서 자르는 콜라 열매의 추출물을 배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콜라 나무가 있어요? 콜라 열매가 있었구나. 그래서 펜버튼이 이 두 가지 주원료를 바탕으로 콜라의 원조가 되는 매약을 만들어요. 자, 병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이시죠? 펜버튼은 프랑스산 와인에다가 코카잎이 들어간 매약이 된 걸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프렌치 와인 코카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내는 매약이었어요? 당시 신문에 프렌치 와인 코카가 어떤 매약인지 광고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은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굉장한 활력제, 위대한 신경 강장제, 맛도 최고. 몸과 두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쾌함을 선사합니다. 모르핀과 아편 중독 및 알코올 성분에 대한 욕구도 치유합니다. 활력과 상쾌함? 펜버튼은 코카인 성분에 중독성이 있을 거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프렌치 와인 코카가 맛도 있고 중독성도 없고 몸에도 좋은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이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제품은 그 펜버튼의 명성과 새 성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한 약국에서만 하루에 한 900개 정도가 팔릴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될 뻔했죠. 펜버튼이 자부심을 갖던 주원료 때문에 지금 말한 프렌치 와인 코카가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죠? 당시 애틀란타에서 술 마시는 걸 금주하는 금주법이 시행되는데요. 아하. 술을 못 파니까. 금주법이네, 금주법. 금주법. 그러니까 이제 펜버튼이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주원료가 금지되면 이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와인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적어도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판매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겠죠. 교수님, 그러면 프렌치 와인 코카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대체할 걸 찾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존 펜버튼은 1886년 프렌치 와인 코카에서 와인을 빼고 설탕과 물을 넣어 단맛을 대체한 새로운 매약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최초의 콜라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존 펜버튼은 콜라를 단순히 프렌치 와인 코카처럼 매약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매약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량음료, 탄산음료로 이제 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떠오르는 핫플이랄까요? 뭐 이런 데서 콜라 원액을 이제 사실은 이제 탄산수에 섞어서 팔게 됐던 거죠.
펜버튼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지적인 음료이자 금주용 음료는 코카잎과 콜라 열매에서 추출한 귀중한 강장제 및 신경 자극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기분을 북돋는 상쾌한 음료일 뿐 아니라 두뇌 강장제 및 모든 신경증, 두통, 신경통, 히스테리, 우울증 등을 치료한다. 치료제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본 이런 광고 문구를 봤다면 콜라를 어떤 음료라고 생각했을까요? 약이네요. 건강한 음료. 건강한 음료, 약. 콜라가 매약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동시에 맛있는 탄산음료라는 메시지까지 더해서 광고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